이 원리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우리가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보다도 이 큰 보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레버리징하고 언제 딜레버리징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 큰 기준은 이 기준을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라는 분이요,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시장에 진입하는 매수 타이밍, 돈을 더 늘리는 레버리지 타이밍,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타이밍, 돈을 줄이는 타이밍, 그 다음에 엑시트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휴식 관망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네, 그게 우리 레슨몬의 부자 아빠 그 부자 엄마로 사는 법 해가지고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네. 마지막 부분에 1시간 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뭐 1시간 이상 필요하긴 한데 그냥 네. 그 맥락 간단한 그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지 소위 말하는 진입 시점, 그죠? 엔트리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추세를 탔다 싶으면 레버리지가 일으켜서라도 그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보통은 보면 주식이 거의 피크아웃치는 상투권에서 포지션이 제일 많아지잖아요. 신용도 네, 제일 그렇죠. 풀로 되고, 아까 뭐 신용장고에 네.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거꾸로를 하다 보니까 결국 먹어야 될 때는 적게 먹고 터질 때 왕창 터지는 그런 포지션을 스스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엔트리 타이밍은 이번에 시장을 보시면 위기가 아주 큰 위기가 겪었을 때가 가장 좋은 엔트리 타이밍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엔트리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 내가 레버리징을 쓸 거냐, 그죠? 비중을 늘릴 거냐는 페드의 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드의 금리가 1% 바닥을 찍었을 때, 페드의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는 페드가 이 정도 경제로는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금리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계속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춰지다가 바닥을 딱 치고 그 다음 FMC 회의에서 두 번 연속 금리를 이제 안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2001년, 2년, 3년 초까지 2년 내내 페드가 금리를 6.5에서 1%까지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2003년 초에 페드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부터 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장의 랠리가 있었죠. 자, 네네. 그러면 두 번째 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가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2008년 말에 페드가 2007년만 하더라도 페드가 금리가 얼마였냐면 5.25였어요. 예. 네. 2004년, 5년, 6년 17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페드의 금리가 5.25였다가 리만 사태라는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빵 터지면서 2008년도에 금리를 빵빵빵빵 낮추다가 1%까지 낮추거든요. 그 1% 낮추고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 바닥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질문도 아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도망 나와야 되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금리를 바닥을 치고 옆으로 가다가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이 정도 과열 국면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전혀 망가지지 않겠네 하면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렸냐면 2009년 8년도에 낮췄던 금리를 9, 10, 11, 12, 13, 14, 15년 7년 만에 금리를 2015년 12월 달에 처음 올려요. 그리고 2016년 12월 달부터 금리를 17년에는 4번, 18년에 3번 빵빵빵빵 올리게 되죠.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레버리징 타이밍은 이제 페드의 금리가 바닥을 치고 시장의 경제 위기의 충격이 역시 극도의
공포감을 지나가면서 예, 어느 정도 그 충격이 진정된다라는 네, 회복이 네. 아니라 진정되는 국면에서 주식을 들어가고 레버리징을 일으키고 그 레버리징을 일으킨 걸 줄이는 시점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뭐 많이 먹었으니까 줄여도 되고요. 그 추세를 타면서 페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봐서 페드가 자신감 있게 금리를 빵빵빵 올릴 때는 계속 끌고 가야 되죠, 사실은. 예. 네. 그리고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정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경제에 약간 충격이 오는구나, 경제에 약간 무리수가 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페드가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죠. 예, 멈추고 옆으로 깁니다. 그게 바로 예. 2006년 8월 이후부터 2007년, 8년까지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길 때, 그 국면에서 이제 막 이제 마지막 주가에 피크아웃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모더리 반등도 있고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을 때, 이번에 보시면 최근에는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2019년도에도 금리를 더 올릴 거다 했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렸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번에 저는 놓쳤는데 금리가 올려다가 옆으로 이제 기능 국면이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나는 도망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금리를 3번 낮추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미국은. 예.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금리를, 예전에 제가 세워놨던 원칙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국면에서 나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고, 그래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다 없애고 나의 원금 포지션만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금리를 첫 인하하는 순간 도망 나오자, 엑시트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번에 금리를 딱딱 내리면서 주가가 위로 튀어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저도 못했었는데, 방금 이 원리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우리가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보다도 이 큰 금리, 페드의 금리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레버리징하고 언제 딜레버리징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그 큰 기준은, 이 기준을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경제 기자 오래 하셨어도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그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까 페드 네, 얘기하셨잖아요. 페드가 네, 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올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경제 네, 기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달러 금리가 그렇죠. 오르니까 우리나라에 네, 있던 미국 달러가 신흥국의 달러가 선진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네,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 쓰거든요. 악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경기 회복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도리어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레버리징을 그러니까요. 일으켜야 되는 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네, 기자들이 쓰는 것과 현실에 좀 괴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잘 기억하셔서 매매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주식하신다는 분이에요. 이분은 JAEIM이라고 아이디를 쓰셨는데 자산 배분을 잘해서 직원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현금 비중 네, 조절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평소에는 네.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급락 때 이른바 몰빵을 하는 전략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급락때 몰빵요? 네. 급락하면 다시 주식을 왕창 산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전무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자산 배분을 잘해서 그거는, 직원이 그 수익을 잘 질문은, 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네,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 네, 거냐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급락 때 몰빵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떠냐 이런 질문이죠. 네. 그 1번은 저희 직원이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때, 그 직원은 저도 뭐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PBR 0.9 밑에서는 오로지 매수 배팅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PBR 0.55까지 갔잖아요.
5까지 갈 네네. 때 그 0.9 전후에서 샀던 밑에서 샀던 그 주식들이 다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직원은 오히려 저보다 더 유연한 게 시세의 흐름이 계속 빠지니까 계속 비중을 계속 줄였다가 올라올 때 다시 음. 비중을 막 늘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스 리버모어의 그 피라미딩 기법이잖아요. 예, 그 기법을 뭐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직원이 어떤 지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예, 그 피라미딩 기법을 본인의 어떤 매매 원칙으로 해서 떨어질 때 비중을 계속 줄였다가 올라갈 때 또 시장을 그대로 믿고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이게 2012년부터 15년 박스피에서는 이런 매매를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렇죠? 올라갈 때 비중을 늘렸더니 또 빠지니까 또 그죠. 줄여야 되고. 그래서 네네네네. 네. 박스권에서는 이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데 왜 이 매매가 음. 그 1920년도에 그 제시 리버모가 20년 전이었군요. 그렇게 하고도 이게 큰 성공을 거두는 매매 기법이었냐면 우리가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배가 이상 올라갈 동안 만약에 이 기법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 비중을 센 주식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법을 하기가 굉장히 인간의 심리로 하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보면 좀 올라가면 줄이고 떨어지면 물 타고 올라가면 줄이고 떨어지면 물 타고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큰 추세 매매를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런 추세 매매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서 그죠? 또 우리나라 네. 시장에서도 성장주의 그 매매 기법을 써야 음.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네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몰빵 그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지금 9월, 10월 달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제가 10월, 9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예, 시세 흐름이 약해진다고 보고 저희는 네네네네. 주식 비중을 거의 15%에서 50%까지 줄여놨어요. 예, 그런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불합리한 대주주 과세 요건에 개선이 없으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우량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앞두고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런 네. 요인 때문에 비중을 이제 줄여놓긴 했는데 이 줄여놓은 비중을 어제 그저께 나스닥이 막 4%씩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네네. 주식에 막 고점 대비 막 30%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런 때는 사야죠.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겨났으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는 고점 대비 30%에서 45%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정이 이번에 30% 나왔기 때문에 1차 매수, 최근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저희 새로운 신규 고객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주식을 지금 그닥 공격적으로 안 사고 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어제 그 나스닥의 급락에 1차 매수가 들어갔고요. 들어갈 때 미국 주식도 절반, 한국 주식도 절반. 예, 그렇게 들어갔고 나머지 50%를 채우는 전략은 10월 말까지 계속 이제는 쭉쭉 전략으로 저희는 갑니다. 딥이 있을 때마다 네. 예, 사는 전략. 그동안은 제가 음. 8월 초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냥 아니 무슨 매도가에 그냥 잡아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그 미국의 그 주도주들도 계속 우상향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 좋은 애플 주식도 마이너스 30%는 1년에 한두 번씩 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회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그동안에는 공격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줍줍 전략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50% 남은 거를 한 방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저희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약간 캄다운하고 예,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과세요건, 대주주 과세요건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형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연말까지 좀 전략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무님도 그렇게 전략적인 변화를 가지고 지금 매수에 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는 조금 지나버렸는데, 김성준님께서 공매도 금지 종료와 관련된 이걸 물으셨어요. 이걸 연장할 것 같냐?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미 공매도 연장하는 걸로 뭐 결정 났으니까 그죠? 그죠? 예, 예. 상관이 없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 예전에도 종료 시한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매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분명히